청취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.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한국 피자 시장입니다. 이게 정말 흥미로운 여정인데요. 네, 안녕하세요. 60년대에는 정말 귀한 음식이었잖아요. 그랬던 피자가 어떻게 프랜차이즈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좀 힘들어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됐는지. 네, 그렇죠. 또 햄버거나 냉동 피자가 막 뜨는 거랑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맞습니다. 한때는 뭐랄까 외식의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왜 고전하고 있는지,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그걸 알아보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죠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한국 피자는 처음엔 정말 소수만 즐기는 고급 음식이었죠. 그러다가 점점 대중화됐는데 이제는 또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했어요. 맞아요. 레스토랑 메뉴에서 이제는 배달 음식 대표 주자가 됐다가 이제는 또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졌죠. 네, 이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짚어보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럼 시작은 역시 1960년대 워커힐 호텔인가요? 그때는 뭐 진짜 아무나 못 먹었겠네요. 그렇죠. 정말 특별한 경험했을 겁니다. 그러다가 80년대 중반에 피자헛이 딱 들어오면서 이게 대중화의 시작이라고 봐야겠죠. 네, 그때 마침 햄버거도 막 들어오고 있었고요. 그래서 피자가 되게 새롭고 좀 고급스러운 외식 이런 느낌이었어요. 맞아요. 90년대랑 2000년대 초반까지는 뭐 도미노, 미스터 피자 이런 브랜드들이 막 생겨나면서 완전 프랜차이즈 전성시대였죠. 특히 피자헛이 정말 강했잖아요. 네, 독보적이었죠. 그때 성공 비결은 역시 그 현지화,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. 불고기 피자. 그렇죠. 단순히 미국 피자를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불고기 피자처럼 딱 한국인 입맛에 맞춘 메뉴. 이게 정말 잘 먹혔죠. 그리고 치즈 크러스트. 와, 이건 진짜 혁명이었어요. 맞아요. 나중에는 뭐 고구마 무스, 해물 토핑 이런 것도 막 나오고. 네네.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피자는 좀 비싸고 뭔가 특별한 날 먹는 음식 이런 이미지가 강했죠. 네, 그런 포지셔닝이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.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. 네, 그 외식으로 먹던 피자가 점점 배달로 넘어가기 시작했죠. 그러면서 원래 미국에서도 배달로 유명했던 도미노 피자가 확 치고 올라왔어요. 맞습니다. 또 그 중간에는 웰빙 트렌드가 불면서 미스터 피자가 좀 달라졌죠. 맞아요. 여성 고객들 잡으려고 샐러드 바 같은 거 강조하고 기름기도 좀 줄이고. 네,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미국식이었던 피자헛은 그때부터 약간 힘이 빠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. 그랬던 것 같아요. 여기서 또 중요한 변화가 있죠. 바로 그 저가 피자의 등장. 네, 피자 스쿨 같은 곳들이요. 아무래도 기존 프랜차이즈 피자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많았나 봐요. 네, 그렇죠. 근데 저가 피자가 그렇게 싸게 팔 수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. 뭔가요? 일단 크기를 딱 통일해서 대량 생산하기 쉽게 만들었고요. 토핑량도 좀 조절하고, 그리고 냉동 모짜렐라 치즈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든요. 이런 점들을 활용했죠. 무엇보다 그 가성비,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군요. 정확합니다. 그 니즈를 딱 파고든 거죠. 이러니까 기존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었고요. 그렇군요. 그럼 지금 프랜차이즈 피자가 힘든 근본적인 이유를 좀 정리해 볼까요? 첫 번째는 역시 가격 문제. 네, 비싸다는 인식, 그리고 맨날 할인하니까 원래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싸? 이런 불신도 생겼고요. 맞아요. 두 번째는 대체재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. 저가 피자도 있고 코스트코 같은 큰 피자도 있고. 네. 또 요즘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파는 나폴리 피자, 이것도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잖아요. 10,000원대 1인분으로도 나오고 동네 피자집들도 있고요. 그러니까 굳이 프랜차이즈를 고집할 이유가 좀 약해진 거죠. 그렇죠. 게다가 배달 앱이 워낙 발달해서 피자 말고도 먹을 게 너무 많아졌어요. 그것도 크네요. 그리고 네 번째는 좀 애매한 위치가 됐다는 거. 저가 피자처럼 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폴리 피자처럼 완전 전문적이지도 않고. 딱 중간에 껴버린 느낌. 그렇죠. 마지막으로 이것도 무시 못하는데 1, 2인 가구가 엄청 늘었잖아요. 네. 근데 피자는 원래 좀 여럿이 나눠 먹는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니까 이게 소비 패턴이랑 좀 안 맞게 된 거죠. 혼자 시켜 먹기엔 양도 많고 가격도 부담되고. 네, 결국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겁니다. 과거의 성공 방식이 더 이상 안 통하게 된 거죠.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피자가 이렇게 주춤하는 사이에 햄버거는 오히려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단 말이에요. 네, 맞아요. 5,000원 미만 메뉴들이 잘 팔리는 걸 보면 딱 가성비 좋은 한 끼 식사로 지목받는 거죠. 그리고 냉동 피자 시장, 이게 정말 엄청나게 컸었어요.
편의점 냉동 코너 가보면 피자가 진짜 많아졌더라고요. 네, 매출이 엄청 늘었어요. 편의점 냉동식품 중에서 피자 점유율이 2년 사이에 18%에서 28%까지 거의 10%포인트가 뛰었으니까요. 와, 맛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요. 간편하고. 그렇죠. 심지어 1,000원대 조각 피자 전문점 같은 것도 생겨나고 있고요. 물론 또 반대로 잭슨 피자처럼 좀 비싸도 그 특유의 맛이랑 분위기로 성공하는 곳도 있긴 해요. 네, 이 현상들이 딱 지금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. 고물가 시대니까 소비자들이 가성비 좋은 대안을 엄청 찾고 있는 거죠. 햄버거, 냉동 피자, 조각 피자 이런 것들. 동시에 잭슨 피자 같은 사례는 가격 말고 다른 거, 뭐 독특한 맛이라든지 브랜드 경험이라든지 이런 차별화된 가치를 주면 여전히 통한다는 걸 보여주고요.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피자 자체를 싫어하게 된 게 아니라 어떤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선택적으로 소비하고 있다. 이렇게 봐야겠네요. 정확합니다. 자, 그럼 기존 프랜차이즈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? 자료들을 보니까 단순히 신메뉴 내는 걸로는 부족하고 아예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던데요? 네, 맞아요.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피자를 혼자 먹는 음식으로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. 아, 1인 피자. 네, 근데 단순히 크기만 줄이는 게 아니라 포장, 가격, 사이드 메뉴까지 다 1인 기준으로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는 거죠. 뭐 도미노의 나폴리 도우 싱글 피자나 미스터 피자 1인 세트 같은 게 그런 시도들이고요. 그렇군요. 두 번째는 일상 간편식으로 포지션을 바꾸는 거. 네, 특별한 날 먹는 비싼 외식, 이 이미지를 좀 버리고 그냥 언제든 쉽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이나 식사, 이렇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. 이게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죠. 아, 그런 움직임이 있군요. 마지막 세 번째는 브랜드 스토리 강화. 네, 단순히 맛이나 재료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브랜드만의 철학이나 이야기, 이런 걸 좀 재미있는 컨텐츠로 만들어서 소통해야 한다는 거죠. 도미노가 인터넷 밈 같은 거 활용하는 캠페인 하거나 반올림 피자 창업자가 직접 유튜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.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. 소비자가 변했고 시장 환경이 변했으니 거기에 맞춰서 피자를 파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.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분석이죠. 자, 오늘 저희는 이렇게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한국 프랜차이즈 피자의 흥망성쇠를 쭉 따라가 봤습니다. 참 화려한 시절도 있었는데 높은 가격, 라이프 스타일 변화,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과정,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까지 짚어봤네요. 네, 결국은 좀 더 작게, 더 간편하게, 더 쉽게 다가가면서도 우리 브랜드만의 매력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려줘야 한다. 뭐 이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걸까요? 과연 이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1인용 메뉴를 내놓고 편의점 같은 데로 막 진출하면서 과거의 자신들의 성공 기반이었던 그 프리미엄 이미지를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을까?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자칫하면 저가 피자나 냉동 피자랑 경계가 좀 모호해질 수도 있고요. 브랜드 정체성이 흔들릴 위험은 없을까? 이 변화를 추구하는 것과 브랜드 고유의 가치를 지키는 것,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? 이게 앞으로 정말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.